통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흥미로운 기사를 워싱턴 포스트에서 읽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여론기관이죠. 퓨 리서치 센터에서 트위터를 사용하는 성인들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인데요. 트위터에 올라오는 정치적 내용을 포함한 트윗의 97%가 트위터 사용자의 작은 10%의 사람들에 의해서 작성된다고 하네요. 그만큼 정치 이슈를 담은 트윗을 한 사람들은 매우 한정적이다라는 말인데, 다들 알고 계시는 알고리즘 덕분에 SNS는 독자가 특별히 관심 있는 이야기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의 포스팅을 선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배치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인터넷, 그리고 더 많고 다양한 사람과 교류할 거라 생각했던 SNS가 결국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하고 또 생각을 더욱 편협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네요. 그래서인지 때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온도 차이를 느끼기도 하죠.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는요. 100만 개가 넘는 트윗을 조사한 이 연구에서 말하기를 미국 성인 트위터 사용자의 75%는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또 25%는 매우 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을 좋아하는 지지자들에게만 노출돼서 잘 모르나 본데 트위터 사용자의 75%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란 걸 알면 계속 그렇게 하루에 50개씩 트윗을 올릴까 싶기도 한데요. 다양한 의견 골고루 듣고 포용하는 마음을 갖자고요. 네, 매주 금요일 국내 최고의 여론 전문가들과 만납니다. 민심폭격이라고 이름을 적어봤어요. 네. 제가 절대로 훈나면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 용서 못한다. 지금 네.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훈남 아닌가요? 빨리 시작할게요. 네. 네, 이텍스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희웅 센터장님 오늘 안 오셨어요? 바쁘신가 봐요? 배신자죠. 지방 출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오시면 응징하기로 우리. 반드시 응징해야죠. 폭격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어쨌든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맞겠죠? 네,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번 주 화수목 3일간 조사에서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오른 41%. 네. 부정평가는 50%로 나타났습니다. 41대 50. 저희가 이제 하루 전에 발표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는데 리얼미터도 역시 45.4%로 거의 횡보에 가깝지만 소폭 상승했고요. 2주 연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부정평가는 갤럽과 거의 비슷한 50.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발표된 RN서치라는 곳의 데일리안 의뢰 조사였는데 역시 마찬가지 패턴을 보여서 지난주에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좀 어긋났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3, 4 모두 상승세를 보이면서 같은 패턴을 나타냈습니다. 네, 하락은 일단 멈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일 날 조국 전 장관의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많이 빠져나갔던 지지층들이 이제 중도층인데 전 장관이 이제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하고 좀 이제 수습 국면에 들어가니까 이것이 이제 느슨하게 대통령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지지층이 있죠. 이들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 돌아오기 것이죠.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큰 폭으로 반등했다기보다는 이제 국정 운영 위기라고 판단한 그 중도층 내에도 보면 약간의 진보 성향, 보수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결집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건 지나치게 조사기관의 결과가 엇갈렸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보기 방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모든 우리 측정 도구들은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또 더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취자분들께 이게 숫자 하나에 이렇게 일이 유리하지 마시고 이게 트렌드를 좀 크게 보시는 게 맞다. 조사 방식이나 워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 대표님 바쁘게 또 막 소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 말이 굉장히 빨라지셨어요.
뭐 조사 뭐 개요 이런 거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그 뭐 중도층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럽이나 리얼미터 지금 다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진보층과 보수층이 양쪽으로 다 이제 결집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번 주 대통령이 이제 국회 시정연설을 했었고요. 네네. 또 그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들이 이어졌고 그렇죠. 반면에 한국당은 뭐 앞서 방송도 하셨지만 그 패스트트랙 의원 공천 가산점 문제 뭐 등으로 인해서 한국당은 민주당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갤럽 조사나 리얼미터 조사에서 한국당은 좀 주춤한 상황이 되어 버렸고 민주당은 조금 이제 회복세를 보이는 네. 그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6497님께서 시흥 평택선이 너무 막힌데 무슨 일인가요? 질문하셨고요. 또 6876님 서울 외곽도 고속도로 김포에서 의정부 쪽으로 굉장히 많이 막힌다라고 정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고 오늘 또 많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막히더라고요. 금요일 많이 밤이니까 막혀요. 또 어딜 가나 막히긴 하죠. 사실 오늘은 제가 두 분 모시고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북한에 대한 이야기. 네. 예, 지금 지난주였죠.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월드컵 예선전 치러 네. 갔다가 무관중 뭐 그리고 무득점. 언론도 못 들어가고 무득점도 못 네. 네. 그거는 사실 뭐 무중계 그리고서 와갖고서는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선수들이 상당히 두산이 1점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인터뷰가 이제 좀 좋지는 않았거든요. 좀 분위기가.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소식으로도 전해드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에 금강산 시설 철거를 해라. 그리고 통지문. 이제 통지를 네. 또 보냈고 자 이제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네.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정부는 2032년 서울하고 평양 공동올림픽을 네. 개최하는 것을 상당히 바라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는 그런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단 얘기 나왔던 평양 축구 그 무관중 무중계 네. 관련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데일리안이 아랜서치에 조사한 결과는 일단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라는 의견이 60% 가까이 나타났는데요. 그 외에도 뭐 이제 오늘 뭐 갤럽에서도 발표한 부분이고 또 뭐 여러 매체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긍정 평가가 좀 더 많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부정적인 평가들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고요. 그게 마치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대략 5대4 정도로 부정 평가가 지금 10주째 5대4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대북 정책에서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략 5대4 정도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졌다라는 점이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우리가 경북공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 경북공이 이제 무슨 경상북도에는 공이 아니고요. 경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알겠습니다. 가끔씩 좀 받아주죠. 붉은인데 경북공이 이제 배종찬 후배인데. 수장이 만든 얘기입니다. 네, 두산이 배종찬 1점 후배인데. 냈는데. 예. 네. 그래서 이 북한 그다음에 이제 네. 공약인데 간판 공약이 검찰 개혁이거든요. 네. 이제 검찰 개혁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줬죠. 부담이 됐었죠. 그렇죠. 근데 지난 한 1년여간 그다음에 좁혀보면 지난 2월 말에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잖아요. 특이한 것은 남북 축구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응이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또 건강산을 찾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너절했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이게 북한 관련해서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을 해보면 거의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대북 관련 남북 관계가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가 안 돼요. 만약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반등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평양을 방문하고 2월 달에 이 평창올림픽 때 이 남북한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했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보면 적어도 5, 6개월이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 3개월 최근에는 영향을 주는 것이 극히 짧은 거죠. 그 효과가 점점 좀 짧아지고 있다. 우리가 가중값을 준다 그러면은 경제나 북한 공약을 보면 지금은 이념에 기반한 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한 힘겨루기 이쪽이 훨씬 더 대통령 지지율에 가중값 무게가 많이 주어지지 네네. 북한은 거의 영향을 못 미치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자꾸 이제 북한이 쏘고 막 이랬을 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분은 안 좋지만 이게 굉장히 크게 심정적인 타격을 준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뭐 또 옛날 같은 버릇을 보이는구나 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우리 축구 선수들이 가갖고서는 그렇게 무관중 무중계 그 깜깜이 상태에서 하고 그리고 굉장히 거친 몸싸움 있고 욕설이 있었고 그리고 돌아왔다 했을 때 그때는 또 국민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맞습니다. 이슈들이 오히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거든요.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뭐 20, 30대 그 스포츠 팬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미사일은 큰 걱정이 안 됐었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과연 부상 안 당하고 또 그 여러 가지 경호 문제라든지 안위상 문제가 없을지 그 부분을 굉장히 사실 걱정을 했어요. 네. 특히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죠. 이제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좀 반감이 있는 세대들인데 이번에 완전히 깜깜이 중계 이후에 이제 또 금강산 관광 이제 철수 그렇죠. 네. 문제까지 지금 대두가 되다 보니까 오늘 발표된 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게 북한과의 관계라는 의견이 12%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이제 많은 의견은 이제 경제 민생 문제였는데 15%였는데 거의 뭐 버금가는 네.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네요. 지난주에는 북한 관계가 한 5% 정도밖에 안 나타났었습니다. 역시 그런데 축구가 컸다니까요. 예, 많이 높아졌어요 이번 주에. 예,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은 통미봉남, 미국하고는 계속 이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한국과는 이제 이야기를 전혀 안 할 것처럼 네. 지금 보이고 있어서 금강산 개발도 외자 유치 뭐 등등의 이제 가능성 면에서 이제 미국이 가장 높지 않겠느냐 이런 뭐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가 됐는데요. 네. 또 남북 관계가 작년에도 보면 갑작스럽게 또 바뀌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좀 기다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 뭐 입시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갑자기 또 입장을 바꿨는데 관련된 여론조사가 정시를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한 3분의 1가량으로 계속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에 지지율 제고에는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슈가 아니겠느냐 판단을 하고 지금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갤럽 조사는 그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2010년에 우리가 지방선거 때도 보면 3월 말에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안보가 선거를 지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네, 우선 맞아요. 급식이. 근데 지금 부정평가로 나오는 뭐 10몇 %이건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층에서는 뭐 줄곧 습관처럼 관성적으로 그렇죠. 나왔던 답변이라서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투자를 했었던 남북 관계의 상징과 같은 금강산 관광 시설을 이 너절한 시설 철거하라 그럼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남북 축구도 그렇고 그 북한 이슈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상당히 적어졌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나서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거를 글쎄요. 국민들이 그렇다면은 더 많이 응원을 해줄 것인가? 그렇죠. 그 지지율에 더 영향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건 왜 그러냐면은 김정은 위원장 좋아질 거라고 예, 보시는 김정은 거예요? 위원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념으로 구분을 해보면은 보수 중도 진보잖아요.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으로 아니 뭔가 근데 박남은 사실 그쪽에서 언다고 해야지 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네. 그럴 때는 여론이 보면은 상당히 높게 나와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그 이야기는 북한이 뭔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게 되면은 대통령 지지율에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또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저에 깔려 있는 것 자체가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거죠. 북한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비중 있게 나온다든지 또는 최근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결국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감 자체는 상당히 밑바닥에서는 사라져 있는 상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되게 높게 나왔다 그랬어요. 작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수도 네. 있겠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싱가포르 회담 있고 막 이럴 때쯤에는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략 이제 5대4 혹은 6대3 정도로 네. 부정적인 의견이 이제 많이 높아졌고요. 이제 북미 관계도 지금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답보 상태고 남북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비핵화도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것은 뭐 당연할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 남북 관계보다는 북미 관계가 사실 더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일종의 독립 변수 중에서도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북미 관계가 이제 먼저인 것이죠. 그런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긍정적인 신호는 보내는데 대선 그 스케줄에 있어서 처음에는 뭐 올해 노벨상 뭐 시상식을 염두에 두고 좀 서두르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좀 많이 미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관계도 지금 굉장히 교착 상태고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뭐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뭐 뚜렷한 것이 없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인내를 가지고 이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교통이님께서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사실 20대만 문제가 아니고 동생, 조카, 아들 같은 애들이 숙소에서까지 멸시당하고 왔으면 대북 관계를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렇죠. 대통령 주요 정책인데 그러면서 약간 걱정하시는 그런 문자를 좀 보내오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택수 대표님 말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뭐 총선까지 또 이제 정당들이 세게 달려야 될 텐데 이제 방점은 그러면 어느 이슈에 찍힐 것이냐? 아무래도 경제가 되겠죠? 가능성이 높죠. 네. 경제로 봐야죠. 먹고 사는 문제에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실제로 지난 2~3개월 동안에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이슈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렸던 이유도 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중도층이거든요.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직업 계층들을 보면은 주로 자영업 또 가정주부 이들의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직업도 물론 뭐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겠지만 무엇보다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기를 탄다 그러잖아요. 네네. 또 가정주부 또 자영업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들의 비율이 직업 분포로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면 내년 이 총선은 경제 이슈가 더욱 커지고 기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선거에서는 근데 대충 경제가 뭐 가장 뭐라 그럴까 지배적이다 이슈가 특히 국회의원 총선, 국회의원 총선 같은 경우는 대선하고도 조금 다르잖아요 성격이. 요번 그러면 총선은 우리 이택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게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어느 정당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확실히 중간 평가적인 성격, 그러니까 회고적 투표의 가능성이 높긴 한데 아까 이제 기자분들 나와서 방송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 등의 문제 때문에 보수의 정계 개편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이고요. 뭐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 정책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선거는 이제 인물, 뭐 정책 구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구도가 지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맘때쯤이면은 여론조사 사례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판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뭐 선거제 제도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구도의 문제도 특히 보수 쪽은 한국당과 뭐 우리 공화당이 통합할지 또 바른정당 계열과 통합할지 아니면 여러 정당으로 나뉘어서 선거가 치러지는 채 단일화 연대를 할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워딩도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오늘 또 보도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경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일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이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 평가 성격이 강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실 선거는 굉장히 냉정한 거잖아요. 후보자를 찍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여당은 한 명의 후보가 나올 텐데 범진보 진영도 단일화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야당은 분열돼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1대 다 대결 구도면 이 1대 다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 이 한쪽으로 한 명으로 결집된 진영보다는 여러 명으로 나누어진 분열된 진영 쪽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또 경제는 어떤 이슈인지 뚜렷하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제일 쉬워요. 어느 뭐 때문에 찍습니까라는 물어보면 경제 제일 쉬운 답이에요. 사실. 손에 잡히는 경제인데 손에 잡히기가 제일 어려운 게 경제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럴 거예요 이진우 기자한테. 그래서 그 방송 프로그램이 됐나요? 우리 이브닝 쇼가 막강하니까 괜찮겠죠. 지켜주겠지. 그래서 저는 이 보수의 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군요. 지금 두 분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문자를 우리 유튜브로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보내주셨어요. 헤어스타일 장난 아니네요. 이게 멋지다는 말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종찬 소장 통키머리라고. 그러고 보니 통키머리네. 제 머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이브닝쇼 청취율이 올라가야 되니까
많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역시 후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수치 말고도 좀 그 네. 뒤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정말 네. 최고의 이제 여론조사 분석가 분들 항상 모시고 있습니다. 네. 배종창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퇴근길 특별한 한 분과 만나는 이브닝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의 장래희망 1위 바로 유튜브죠. 네, 그런데 어린이들뿐만이 아니고요. 최근 한국의 한 설문조사에서 성인의 63%가 유튜버에 도전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들까지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유튜버의 세계를 낱낱이 파헤쳐주기 위해서 1인 미디어계의 시조시죠. 단군 할아버지기도 합니다. 대도서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대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봬요. 네. 한 5개월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백분 토론 이후로 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잘 지내셨죠? 네. 그때 좀 시청률이 올랐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게임이다 보니까 좀 시청률이 좀 내렸더라고요. 아, 근데 그 바이럴이 정말 대단해갖고 네. 뭐 100만 회 이상 조회. 맞아요. 저는 무지 욕 먹었어요. 아, 그랬어요? 이 자리를 죄송합니다. 빌어서 정말 친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1인 미디어계 단군 할아버지 네. 시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아, 아니요. 너무 가찬이시고 그 왜 처음 뭔가 이 직업을 만들었다 막 이런 의미로 많이 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선구자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선구자 맞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좀 약간 민망하죠. 네. 아이.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셨으니까. 네. 아니, 우리 아이가 되게 네. 좋아해요. 아, 지난번에도 정말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아이가 팬이고 네. 대도서관님 팬이고 채널이 있어요, 우리 애가. 정말요? 네, 근데 아무도 안 보는 혼자서 만들어서 올리는 네. 네. 지금 막 뭐 유튜브 7시간 채팅창에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좀 개인기 좀 반갑습니다. 하시라고. 대도님 네 역시 네. 이런 분들을 모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유튜브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뜰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 직업이? 네, 사실 이제 직장을 좀 그만두고 했던 네. 이유가 뭔가 유튜브로 돈을 벌겠다 이런 것보다는요. 저의 퍼스널 브랜딩을 올리겠다라는 게 제일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었고 또 유튜브가 개인 수익화가 뚫린 시점이 이제 2012년도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2010년도부터 생방송을 시작했었어요. 정말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아무도 안 하셨던 마치 유튜브에 올리듯이 영상을 다 편집해서 제 생방송 홈페이지에다 카테고리별로 다 나눠서 올렸거든요. 그냥 딱 유튜브를 거기다가 올려놓은 거였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굉장히 커지겠다라는 것들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준비된 자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은 원래는 처음에 이제 그 게임 컨텐츠로 하셨잖아요. 네, 우리 애가 거기에 빠져갖고 너무 좋아해요. 몇 분이 계세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 근데 그 중에 1위가 이제 대도서관님이신데. 감사합니다. 요새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브이로그도 하시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네. 네, 몇 개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약간 만능 엔터테인먼트 네. 같은 느낌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접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게임이 제일 쉽거든요. 네. 인터넷 방송을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게임으로 시작했지만 원래는 약간 뭐 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좋아하다 네네. 보니까 뭐 예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음식, 요리 그리고 또 배우는 것도 많아가지고 앞으로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요? 네, 작곡 프로듀싱 같은 것도 배우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 쓸 제 음악을 제가 만들자.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레슨 받고 있습니다. 재능이 많으시군요. 아닙니다. 굉장히 그냥 배우는 다양한데. 거죠. 아니 그래도 그런 걸 취미를 가지고 배우고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 사실 유튜브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은 취미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취미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걸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면 그걸로 단순히 돈을 번다보다는 이제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남들한테 알린다. 이게 이제 브랜딩이죠. 그렇군요. 네. 나를 알려주는 거니까 어차피 내가 맞습니다. 가장 자신 있고 좋아하고 이런 거를 네. 난 이런 걸 정말 당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뭐 이런 거야 된다. 네, 그런 라는 거면 말씀. 훨씬 좋죠. 네. 그러면 기획하실 때도 이제 그런 걸 신경을 제일 많이 쓰시겠네요.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웃기게 게임하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능력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뭐 돈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여러 이제 브랜딩도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런 뭐 자기가 하실 것 없다는 취미 같은 것들도 꺼내시면 의외로 되게 좋은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많이 배우죠. 저는 사실 왜 웃냐면은 네. 저희 아이가 본다 그랬잖아요. 네.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때 게임하고 이거 설명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냐? 맞아요. 그러다가
둘이서 보다가 둘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같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저거 네. 보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앱으로 보내주신 코마코마님,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그러게요. 예, 다양한 분들 오십니다. 저희가 제가 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대도서님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0951님, 대도님은 병 맞게 말 때가 제일 웃겼어요. 좀 웃긴 게임들. 네. 그런 거 할 때죠. 네, 원래 그런 게 재밌죠.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요새 대도서관 연관 검색어가 라디오스타도 있고 네. 또 수입이 있어요. 네. 네. 이번 달 7월에 20억 돌파. 진짜예요? 이런 거 자꾸 눈에 가. 막. 그러니까요. 매출이죠. 네. 저희 이제 제가 조그만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네. 저희 편집자들도 있고 또 아. 기획자들도 있으니까 이들의 커리어도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만드는 거죠. 네. 다 떼어주고 나고 남는 것은 얼마 없다라고 얘기하고 네네.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봐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유튜버 중에 성공한 케이스 우리가 많이 듣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설탕 한 스푼님이 제가 막 드리려고 이제 하는 질문 비슷한 걸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성인 중에도 일 관두고 직장 관두고 그냥 유튜브나 할까?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도 나 유튜버가 꿈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유튜브를 만드는 것은 이제 레스토랑을 만드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을 할 때 준비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뭐 터도 보고 뭐 기획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그것 중에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만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레스토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플랫폼은 부동산 네, 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공짜니까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획으로 할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 식당에 찾아왔으면 좋겠는지 또 우리 시그니처 메뉴는 어떤 것이 될 것인지 이런 거를 결정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중구난방적으로 시작하신다는 거죠. 뭐 나는 뭐 요즘 먹방이 유행이래. 뭐 게임도 해볼까? 여행도 가볼까? 이렇게 되면 중구난방식으로 올라가는 경우 채널이 잘 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 영상에 꽂혀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영상이 재밌네 또 있나 볼까? 봤더니 그런 영상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냥 바로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단골 손님이 안 생기는 거죠. 구독자가. 와 이거 확 들어온다 귀에. 싹 네.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획들을 굉장히 준비를 네. 하셔야 되고 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직장을 그만두기보다는 그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오히려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주말을 통해서 뭐 영상을 일주일에 2개 정도만 올린다는 생각으로 주말에 조금 더 자기가 촬영도 해보고 네. 편집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좀 타진을 해본 다음에 괜찮으면 그때 옮기셔도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정말 자신 있는 메뉴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네. 좀 먹이고 싶고 뭐 이런 맞아요. 메뉴가 있어야 되고 시그니처 메뉴 같이 네. 거기서 이렇게 파생적으로 더 갈 수는 있지만 나는 이제 왜 그런 식당 가면 그런 집 있잖아요. 뭐 군만두도 하고 맞아요. 비빔밥도 하고 막 이런데 네. 그건 안 된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콘텐츠거든요. 내가 브랜딩이 됐었을 때 이제부터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는 어떤 인식이 박히기 시작하면 가능하지만 초반에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그게 약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굳이 너무 능숙하게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도리어 안 좋아요. 처음 시작했었을 때 오히려 그 순박함이라든지 어리버리함, 조금 약간 그런 착한 모습들 네. 그런 게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시고 그걸 무기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어설프게 잘하는 사람들 거를 비슷하게 따라하다 보니까 아. 오히려 강점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유튜버계 단군 시조새 대도서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은 반가운 얼굴 만나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 유튜브 영상에 최근 노란 딱지 논란이 좀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뭐 유튜브를 제가 하지는 않아갖고 뭐 잘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이제 노란 딱지가 딱 붙으면은 신고가 들어가고서 붙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러면은 수익 창출이 안 되죠. 예, 광고 수익이 없다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예전에도 잠깐 붙어본 적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붙지는 않거든요. 대도서관님 상당히 건전한데 제가 알기로.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꼭 선정적이거나 꼭 나빠야지만 붙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그 안에 컨텐츠 중에 뭔가 저작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알고리즘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죠. 왜냐면은 그거를 알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뭔가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 거잖아요. 수익 창출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신고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커요. 아무래도 좀 특히 뭐 정치적인 영상들 같은 경우는 노란 딱지가 더 많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반대쪽에서 그쵸. 신고를 좀 많이 넣었을 확률도 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노란 딱지가 좀 더 붙지 않나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걸 또 규제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네. 뭐 정부 차원에서 하고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표현의 자유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뭐 유튜브를 하시면서도 뭐 대도서관님 거는 정말 제가 개런티 네. 하는데 되게 건전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애가 막 보는 거를 제가 네. 뭐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는 게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그 영상들을 유튜브 자체에서 그걸 다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렇죠. 알고리즘이 AI가 체크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자기가 내 컨텐츠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소명을 하면 그 부분이 풀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확실히 이 컨텐츠가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로 노란 딱지가 붙진 않아요. 그러니까 AI가 체크를 했었을 때 그렇게 체크가 됐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면 노란 딱지가 풀리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본인을 대청자라고 밝히신 Fall in Love with KSH님. 역시 본인 분야로 이제 말씀 잘하신다. 전문가 모드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뭐 다른 거 다 말씀 잘하세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HJS님도 역시 말씀 정말 잘하신다고. 네. 그리고 쿠마쿠마님은 가끔 막 씨름도 추천 영상으로 뜨는데 왜인지 모르겠어요.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 아하, 뭐 그렇죠. 비슷한 걸 보신 게 아닌가. 네.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구글이라든지 다른 분들에 검색했을 때 그런 네네. 부분들도 연관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구나. 유튜브 하겠다고 뛰어든 사람도 굉장히 많고 또 근데 레드오션이라는 말도 있어요. 너무 네. 많이들 지금 뛰어들어서.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기회가 많다고 보세요? 네, 저는 충분히 레드오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은 그렇게 따지면 식당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레드오션이잖아요. 많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많이 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시작할 사람이 그거를 보고선 겁내서 안 시작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어차피 내가 나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시작하지. 내가 해야 될 거라면 자기가 기획을 잘 해서 좋은 식당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시작하시면 당연히 그 망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레드오션이다 블루오션이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어떤 좋은 식당으로 사람들한테 새로운 맛을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뭐랄까요? 정답인데 네. 정답을 들었는데 진부하지 않고 굉장히 맞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정답이었습니다. 이거를 좀 추가하고 싶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조회수로 돈을 버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돈이 더 많이 벌리지 않습니다. 구독자인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시청 시간이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영상을 10분짜리 영상을 10분을 다 시청을 했는가. 1시간짜리를 1시간을 시청을 했는가.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리액션, 댓글들이라든지 좋아요를 했는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해서 이 컨텐츠는 좋은 컨텐츠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클릭했을 때 그 일순간에 광고주들의 광고가 경매로 붙습니다. 나는 이 영상에 얼마에 붙일 거야, 얼마에 붙일 거야, 얼마에 붙일 거야, 얼마에 붙일 거야. 해서 제일 높은 단가가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10대냐 20대냐 30대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영상들이 보이는. 정말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봤을 때는 미국 광고가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유튜브 수익을 내는 방식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게 조회수가 적게 나왔다고 해서 덜 벌지 않고 많이 나왔다고 해서 많이 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컨텐츠에 자기 광고를 붙이고 싶지 막 자극적인 컨텐츠에 자기 광고를 붙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극적인 영상들은 조회수가 많이 나와봐야 수익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고 유튜브를 시작하시면 자극적인 영상만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역시 알아야 돼요. 네. 알아야 돼요. 오늘 개인기 이브닝 쇼에 나와서 하시겠다고 인스타에 올리셨던데 네. 좀 뭐 준비하셨어요? 아니 라스에 나가서 제가 개인기가 잘 못하는데 갑자기 시키셔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에 아무거나 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면은 세 개인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여주셔야죠. 네. 부잣집 벨소리를 부잣집 벨소리요? 네. 뭔데요? 그 일반집 벨소리는 띵동 띵동 이거 아닙니까? 네네. 부잣집 벨소리는 뭐야?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기를 잘 못해서. 하나 더 해보세요. 네. 네. 만회 기회를 드릴게. 이거 뭘 해야 되나? 갑자기 또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네. 아니 이거 반응 안 하실 줄 몰랐어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개인기로 웃기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네. 네, 상황으로 웃기는 거라. 제가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이제 더빙하면서 게임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경우도 네. 굉장히 많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목소리 같은 경우는 네. 안녕하세요, 대도서관입니다. 꼬마애는 안녕하세요, 대도서관입니다. 네, 여자분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대도서관입니다. 직구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뭐 잘생긴 목소리는 안녕하세요, 대도서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10가지 정도 목소리를 네. 쭉 해서 그 대사에 맞게 다 더빙을 하죠. 네, 내가 왜 미안하냐. 지금 한 살 댕댕님 안 돼. 대부분의 분들이 네. 하지 마요. 안 돼요. 부끄러우면 대청자의 뭐. 저희 대청자분들, 저희 시청자분들이 저를 참 많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인 미디어계의 단군 할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대도서관님과 함께 유튜브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가끔 네. 또 나와주세요. 네, 불러주십시오. 즐거웠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스포츠 이슈를 전하는 스포츠 피플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매주 금요일 마지막 시간에 인사드리려고 해요. 네,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그리고 스포티비 뉴스의 한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정이 됐습니다. 스포츠 피플이 고정됐어요. 와, 신납니다. 시켰어요. 네, 그 축구 현장에서 한준 기자를 보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사실 한준 기자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좋은 기사도 많이 쓰고 네,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들어가기 전에 두산 키움 지금 두산이 4대 0으로 3차전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 얘기를 해볼게요. 송성문 선수 막말 논란이 있었다. 네, 무슨 막말이었어요? 뭐 영상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뭐 뉴스만 봤거든요. 네,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송성문 선수가 이 덕아웃에서 대기하면서 네. 동료 선수들의 좀 사기를 끌어올리려고 여러 가지 고함도 지르고 소리도 네. 지르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좀 상대를 비방하고 좀 적절하지 못한 막말이 나왔던 네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팔꿈치인데 나갔다. 뭐 오늘 햄스트링 재활한다. 뭐 아니면 최신식 자동문이다. 그러니까 포수가 네. 이제 도루를 잘 못 잡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조롱하는 듯한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이 말들을 두산 선수들에게 직접 한 건 아닙니다. 덕아웃에서 자기 선수들끼리 네. 좀 기를 좀 끌어올리려고 한 얘기였는데 이게 그만 동영상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KBO 외주 직원이 이 KBO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올리면서 문제가 된 거고요. 지금 이 포털 사이트에는 내려갔는데 네. 이 유튜브 이 동영상 사이트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파장이 커졌고요. 네네. 송성문 선수가 그 다음 날 기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논란이 남아 있는 상태고 두산 팬들은 2차전부터 송성문 선수가 나오면은 어마어마한 야유를 퍼붓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이렇게 막 자꾸 사진 방송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KBO 징계가 나오긴 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뉴스 보고 들어왔는데 엄중 경고. 이게 뭡니까? 엄중 경고? 네, 뭐 엄중 경고는 굉장히 엄중하게 들리긴 하지만은 사실 뭐 벌금이라든지 네. 출장 정지 같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징계는 아니고요. 네. 조심해 너 뭐 이 정도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BO 자체는 이 사안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 어떻게 보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스포츠 선수들이 많은 이제 어린이들 특히 이제 뭐 꿈이잖아요. 저 선수 너무 좋아. 롤모델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막말을 하고 안 좋은 모습 보이면은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굉장히 좀 처벌을 뭐 강하게는 안 하더라도 많은 비난을 받거든요. 축구는 어떤가요? 사실 축구에서도 예전에 저희가 생각해보면 지단 선수가 월드컵 결승전에 하지 마세요. 나 진짜 좋아했단 말이야. 박치기 했을 때 너무 같은 마음 비슷한 아파. 거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경기 중에 신경전으로 볼 수 있지만 네. 그 벤치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저도 좀 보지 못한 것 같고 특히 국내에선 네.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보기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네네. 선후배 문화도 있고 요즘 봤을 때는 말씀하신 스포츠는 존중심이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약간 의미 있는 좀 가치 그렇죠. 있는 네. 정정당당한 그런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의 프로레슬링 같은 이런 잘못된 어떻게 보면 문화가 좀 넘어온 게 아닐까. 재미를 위해 만든 그런 행동들이 지금은 너무 과열된 승부욕으로 좀 변질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때 진짜 마음 아팠어요. 프랑스 팬 들고 있었는데 네. 지단이 그 박치기 하는 바람에 2006년 월드컵이었죠. 네. 진짜 너무 속상해갖고 그거 보고서는 마지막 경기였는데 은퇴 경기고 아픈 기억을 지금 떠올리시고 말이야. 제가 진해진 지단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보니까 딱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한국 시리즈 3차전입니다. 네. 현재 지금 두산이 4대 0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정말 경기 하나하나가 짜릿했어요. 두산 팬 입장에서. 키움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1차전과 2차전 모두 끝내기 승리로 그러니까요. 두산이 이겼는데요. 사실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지옥과 천당을 모두 경험했어요. 6대 1로 앞서다가 6대 6으로 동점을 허용하면서 역전패를 당하는 것 아니냐. 사실 그 경기에서 키움이 그대로 역전승을 거뒀으면 완전히 한국 시리즈 달라졌겠죠. 지금과는 전혀 다른 맞아요. 양상으로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재일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1차전을 이겼고요. 2차전이 두산에겐 굉장히 아주 좋은 결과였는데요. 2대 5로 뒤지다가 마지막에 8회에 한 점을 만회했고 9회에 석점을 뽑으면서 결국에 짜릿한 대역전 드라마를 썼는데요. 그러면서 두산 선수들은 우리가 우승이다. 거의 뭐 이렇게 확신을 한 것 같고요. 네. 키움 선수들은 굉장히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렇게 지면 굉장히 속상해요. 맞습니다. 네. 1패 이상의 어떤 큰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사실 그 주변에 봤던 취재진이라든지 관계자들은 여기서 한국 시리즈가 끝난 것 아니냐라는 지금 섣부른 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두산이 이기면은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사실 3차전이 그래서 초반이 중요했는데요. 네. 키움이 뭔가 분위기를 반전해서 초반에 뭐 앞서 나간다면은 그래도 좀 신락 같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4대 0으로 두산이 앞서고 있잖아요. 네. 키움으로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메이저리그도 뭐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네. 어쩜 이렇게 재밌지? 야구 팬들 아주 뭐 신나는 가을인데 야구 안 보신다 그랬죠? 네, 야구를 축구 리그가 너무 많아서 제가 못 야구 보고 따위 있습니다. 안 봐 뭐 이러신 그런 건 건가요 아니고요. 지금? 축구 경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많이 못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한준 기자님 좀 말씀 좀 하시게 축구 얘기해 볼게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지베즈다전 저 사실 몰랐어요 사실은. 이건 뭐지 이런 팀도 있나 했더니 세르비아 리그라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네. 레드스타 베오그라드라는 이름으로는 사실 네네. 굉장히 유명한 팀이고 유럽 챔피언이 된 적도 있는 팀인데 아무래도 이제 세르비아어로 된 이름으로 듣다 보니까 생소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세르비아 전통의 강호, 유고슬라비아 시절 생각하시면 전통의 세르비아 전통의 강호. 예. 세르비아면 누구 생각나는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지금 딱 머리에 얼굴만 생각이 안 나고 예. 이름이 생각이 지금 안 나고 있는데 그래서 멀티골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 경기 자체는 또 5대 0으로 이겼나요? 예, 사실 토트넘이 최근 부진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고 사실 한 수 아래의 팀은 맞습니다. 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차지했고 꾸준히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이 잘해왔는데 아무래도 그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할 때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그 이후 좀 팀이 좀 이제 좀 내리막길을 약간 가고 좀 선수들 내려간다. 동기부여를 좀 잃은 상태인데 이 경기의 득점이 중요한 건 뭐 팀 차원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유럽 통산 121호 골을 기록하면서 과거 분데스리가에 활약했던 차범근 우와. 전 선수가 그 기록했던 아시아 선수 최고 유럽리그 득점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는 게 좀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발롱도르.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한 해 최고의 축구 선수한테 주는 상이잖아요. 이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인에 손흥민 선수가 지명됐다. 우와, 대단한 사실 걸 봐야죠. 이 얘기가 지난 그 챔피언스리그와 연결되는 네네. 부분인데 그러니까 발롱도르 하면 그 지난해에는 월드컵에서 이제 준우승 차지했던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가 모드리치. 받았지만 그 전 10년 동안에는 둘이 나눠 가졌죠. 호날두 5번, 메시 5번. 네.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받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는 상인데 그 상에 30인 후보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갔다는 것은 우선 뭐 꼭 절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없지만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30명 안에 들어갔다. 멋있다. 예, 물론 이게 뭐 역대로 볼 수는 없지만 지난 1년간은 네. 손흥민이 3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축구를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렇군요.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 네. 말고도 들어간 선수들 있었잖아요. 발롱도르. 네, 그 후보 30인에. 이게 이제 2008년부터 후보 30인으로 줄어들었기 네.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 전에는 50인이었어요. 50인에 들어갔던 것이 이제 박지성 2002년에 선수. 설기현, 2005년에 박지성 박지성 선수인데 사실 그때 2002년에는 워낙 그 우리 월드컵 4강에 그 약간 좀 후광이 있어서 설기현 선수가 네. 또 이탈리아전 득점까지 포함해서 유럽에서 또 활약을 했었거든요, 벨기에에서. 그래서 네. 들어갔고 박지성 선수는 그 히딩크 감독과 함께 그 PSV 아인트호벤에서 챔피언스리그 4강 활약을 하면서 좀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50위였기 때문에 지금의 손흥민 선수의 위협이 좀 더 좀 높다고 볼 수 있고. 거기 좀 더 빛난다. 예. 그쪽에. 그렇군요. 왜냐면은 제가 설기현 선수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월드컵 볼 때. 예. 예. 그러니까 정말 항상 뛰고 있어요. 그 선수는 예. 어떤 그 각도에서 잡더라도 항상 뛰고 있고 항상 들어가 있고 그래서
스콘 잘 몰라요. 사실 야구를 더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또 그렇게 잘 모르지만 그래도 보면은 정말 필요한 선수구나. 그래서 설기현 선수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뭐 박진원 선수도 그렇고 설기현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한국 선수들이 해외에서 뛸 때는 네. 열심히 뛴다, 부지런히 뛴다, 소금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네. 손흥민 선수의 최근 이 발롱도르 후보라든지 또 득점 기록을 세운 것을 보면 이제는 팀에서 이제 헌신하는 선수가 아니라 슈퍼스타, 주인공이 되는 선수. 이제는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 나가서도 에이스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다는 점이 최근에 뭐 득점 기록이나 발롱도르 후보의 의미를 좀 남다르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 ATL이라고 하셨나요? ATEL 7338님, 세부첸코. 세부첸코 선수 우크라이나의 레전드입니다. 예. 예. 새가 들어가니까 헷갈렸나 봐요. 예. 새 해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소식 중에 이승우 선수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태도 논란 이야기. 좀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갖고선 좀 뭐 여러 가지로 뭐 좀 안 좋았나 봐요, 얘기가. 사실 네. 이게 벨기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불성실한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이승우 선수가 8월 말에 그 팀에 입단했는데 10월이 끝나가는 현재까지 한 경기도 뛰지 못했다는 사실이 팀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은 좀 가늠할 수가 있고 초기에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벨기에로 넘어오면서 비자 처리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못 뛴다고 했는데 그게 해결된 이후에도 못 뛰었고 그럼 대체 왜 못 뛰는 걸까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 차에 네. 벨기에 언론에서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여 감독이 배제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구단 측의 문제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이건 또 뭔 얘기예요? 사실 그 감독과의 관계가 안 좋은 배경에는 이승우 선수를 영입한 것이 감독이 원해서 영입한 선수가 아니라 구단주가 원한 영입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감독이 조금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그럴 수도 있나요? 네, 사실은 유럽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조건 감독이 원한 선수만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구단 차원에서 또 구단에서 전력 강화부가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논의하면서 영입을 하게 되는데 이 신트트라이던이라는 팀은 특성상 사실 일본인 구단주가 운영하면서 굉장히 뭐 약간 졸부 느낌의 구단주가 축구단을 사서 본인이 약간 좀 의도성을 갖고 운영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베트남의 꽁푸엉이라든지 또 일본 선수인 스즈키 우마라든지 또 한국의 이승우 선수 같이 조금 마케팅적 의미 그리고 아시아 시장을 위한 좀 선수 영입을 하다 보니 감독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선수들이 좀 많이 들어오던 와중에 이승우 선수까지 왔고 막상 이제 훈련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본다면 감독이 봤을 때는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이죠.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뭐 분이 현지에 가서 이승우 선수와 물어봤는데 혹시 그분 아니에요? 호날두 만나러 갔던 분? 아, 그분은 아닙니다. 그분 아니에요? 다른 분인데 이승우 선수는 뭐 코치와 말다툼이 있었던 건 맞지만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대답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그냥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승우 선수도 입단하고 거의 두 달 넘게 경기를 못 뛰다 그렇죠. 그러면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답답하죠. 그 불편한 심기를 훈련 중에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는 경기를 뛰어야 해결이 될 텐데 뭐 뛰기 위해서는 좀 경쟁을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성무 기자님은 축구 안 보세요? 아, 축구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축구. 보죠. 한마디 네. 하세요 그러면. 네? 한마디 하세요 좀 그러면. 그 이승우 선수가 좀 스페인이라든지 네. 이탈리아라든지 조금 자유분방한 팀에서 뛰었고 아무래도 그리고 계속해서 좀 우쭈쭈 이렇게 좀 계속 띄워주면서 주목받으면서 있었는데 이제 벨기에 리그는 하부 리그고 뭔가 그 전보다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했는데 이승우 선수가 아마 그 부분을 좀 적응을 하는데 초반에 좀 실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저도 아까 이제 한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영상 유튜브를 보고 네네. 왔거든요. 그런데 이승우 선수 굉장히 차분하고 뭔가 좀 태도가 많이 달라진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조만간에 좀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군요. 이승우 선수가 안 나오던 기간에 팀이 5경기 동안 지지 않고도 잘했기 때문에 굳이 이승우 선수를 투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기존에 뛰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또 팀에서 팀이 2연패를 당하기도 했고 이승우 선수도 어떻게 이런 논란 속에서 결국에는 본인이 경기력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뭐 그런 상황을 본다면 아마도 팀에서도 한 번 정도는 뛸 기회를 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좀 있습니다. 몸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일단 네. 너무 왜소해 보였고 네. 물론 왜소하지 않겠지만 단단하겠지만 저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분은 아유 빨리 많이 좀 먹어야 될 텐데 이런 얘기부터 진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몸이 좀 네. 커지고 그러니까 뭐 키는 사실 더 크기는 아, 어렵지만 애 같아. 막 이러면서 약간 좀 근육이 많이 커졌는데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코리안 시리즈 우승 네. 지난번에 예측을 하셨는데 여전히 네, 뭐 두산 베어스가 지금 이 상황에서 키움이 그래요? 우승한다고 하면은 이건 거짓말 아니면 사심인 거죠. 사심 있어도 돼요. 그래도 두산이 뭐 우승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군요. 뭐
그리고 제 이제 기자석에 있을 때 옆에 그 박정원 구단주가 네.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구단주가 나와 있는데 선수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어야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네, 주말엔 스포츠 피플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티비 뉴스 한준 기자 그리고 이데일리의 이성무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가 떠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질 때면은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함께 늙어갔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했던 음악인입니다. 고 신해철 씨의 민물장어의 꿈 보내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